차가운 바람이 DMZ 인근의 철책을 스치며 황량한 소리를 냈다. 대한민국 육군 제66사단 일명 악마사단으로 불리는 부대의 전방기지는 그 이름에 걸맞은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고립된 주둔지 중 하나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상식보다 폭력이 우선시되는 무법지대와 다름없었다. 부대의 모든 것은 사단장 박형식 대령의 철권 통치 아래 움직였다. 그의 부대는 비공식적으로 박형식의 왕국이라 불렸고 그는 그곳의 폭군으로 군림했다. 새로 전입 온 통신병 강지우 대위는 자신의 계급을 숨긴 채 뻣뻣한 신병의 얼굴로 위병소를 통과했다. 그녀의 서류상 신분은 본부에서 징계성으로 좌천된 불운한 하급 장교 강지우 중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임무는 국군 방첩사령부의 직접 지시를 받은 비밀 침투 작전이었다. 66사단 내부에서 벌어지는 무기 밀매와 상납비리 그리고 박형식 대령의 사조직 운영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지우는 차가운 기지 전경을 눈에 담으며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겼다. 박형식 대령은 66사단의 절대자였다. 그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그의 야망은 군복을 입은 조폭 두목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단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하 병사들의 인권을 유린했다.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부대 내에는 그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병 조직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고 이들은 박대령의 눈과 귀 그리고 손발이 되어 움직였다. 지우가 배속된 통신반은 기지 본부의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통신반장인 김상사는 무기력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여기선 눈에 띄지 않는 게 상책이야.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고 박대령님 심기 건드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났다. 지우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통신실 내부의 서버 배치와 보안 시스템을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부대의 내부 통신망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기지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군인다운 패기나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오직 박형식 대령과 그의 직속 부하들의 눈치를 살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은 지유에게 이곳의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한 신병이 실수로 박 대령의 최측근인 조태석 소령의 군복에 국을 쏟았다. 조 소령은 즉각 신병의 멱살을 잡고 식당 구석으로 끌고 가 무자비한 폭행을 시작했다. 주변의 그 누구도 감히 그를 말리지 못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식사를 계속할 뿐이었다. 지우는 주먹을 쥐었지만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조태석 소령의 얼굴과 그의 폭력적인 성향을 머릿속에 깊이 각인시켰다. 저자가 바로 박형식의 오른팔이자 부대 내 모든 불법 행위의 집행자일 것이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비리 조사를 넘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지우는 통신반 당직 근무를 자원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초소형 해킹 장비를 서버에 연결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소컴에서도 최고의 사이버전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 66사단의 방화벽은 그녀에게 있어 어린아이의 장난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박형식처럼 교활한 자는 분명 자신의 시스템에 침입자를 감지할 함정을 설치해 두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며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천천히 파고들었다. 작업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지우는 박대령의 개인 서버로 이어지는 암호화된 백도어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것 이상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지금 당장 데이터를 빼내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대신 그녀는 시스템 전체를 미러링할 수 있는 감시 프로그램을 심어두었다. 이제부터 발형식이 주고받는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그녀의 보안 단말기로 전송될 터였다. 그녀는 장비를 회수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직 일지를 작성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기지 외곽의 경계 근무에 배정되었다. 이것은 조태석 소령이 신참을 길들이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혹독한 날씨 속에서 몇 시간이고 서 있게 만드는 육체적 고문이었다. 지우는 묵묵히 자신의 소총을 들고 철책 앞에 섰다. 그녀에게 이 정도의 시련은 훈련소의 기본 체력 단련만도 못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시간을 활용해 기지 주변의 지형과 경계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발형식의 왕국은 겉보기에는 철옹성 같았지만 내부의 부패는 반드시 외부의 균열을 만들기 마련이었다. 경계 근무 중 그녀는 멀리서 민간인 차량 한 대가 비밀스러운 경로를 통해 기지 후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밴이었다. 저것이 바로 첩보에서 언급된 밀매 차량일 것이다. 차량은 박형식 대령의 집무실 건물 뒤편에 있는 비밀 창고로 향했다. 지우는 자신의 위치에서 고성능 망원경을 꺼내 창고 주변을 감시하는 인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들은 정식 군인이 아닌 사복 차림의 험악한 인상들을 한 남자들이었다. 박형식의 사병 조직이거나 외부의 범죄 조직과 연계된 자들임이 틀림없었다. 지우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비리나 무기 횡령 수준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이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저 창고 안에 접근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다. 하지만 조태석 소령의 감시 또한 더욱 집요해지고 있었다. 그는 이 신참 여군에게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낌새를 느끼기 시작한 듯했다. 조태석 소령은 박형식 대령에게 자신의 의심을 보고했다. 사단장님, 새로 전입 온 강중이라는 년 어딘가 이상합니다. 눈빛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박형식은 서류를 검토하며 코웃음을 쳤다. 본부에서 사고치고 좌천된 년이라더군. 그런 년들이 을의 도끼가 서려 있기 마련이지. 하지만 여기는 66사단이야. 아무리 독한 년이라도 며칠 구르면 알아서 기게 되어 있어. 그는 지우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는 자신의 왕국에 감히 도전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확신했다. 발형식의 말에도 불구하고 조태석은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는 지우에게 일부러 더 가혹한 임무들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야간 탄약고 정비 오물 처리장 청소, 심지어는 지뢰 매설 지역의 경계선 보수 작업까지 모두 사고가 나기 쉬운 위험한 일들이었다. 그는 지우가 겁을 먹고 실수를 저지르거나 혹은 반항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 그녀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지우는 모든 임무를 불평 한마디 없이 심지어는 완벽하게 수행해냈다. 그녀의 침착함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은 오히려 조태석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저것은
절대 평범한 좌천 장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지우의 뒤를 은밀히 밟기 시작했다. 한편 지우는 조태석의 감시를 역이용했다. 그녀는 일부러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허술한 모습을 보이거나 기지의 보안 시스템에 불만을 토로하는 듯한 혼잣말을 흘렸다. 그녀는 조태석이 자신을 능력은 있지만 불만이 가득한 통제하기 쉬운 인물로 착각하게 만들 미끼를 던지고 있었다. 며칠 후 지우가 심어둔 감시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유의미한 데이터가 전송되었다. 박형식 대령과 외부의 브로커 간의 암호화된 통신 기록이었다. 내용은 다음 주에 있을 대규모 거래에 관한 것이었다.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 수십 기가 기지 밖으로 밀반출될 예정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지우는 이 정보가 담긴 USB를 즉시 방첩사령부로 전송해야 했다. 하지만 기지 내의 모든 통신은 감시당하고 있었고 외부로 나가는 것 또한 불가능했다.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기회만이 남아 있었다. 기지 외곽의 특정 지점에서만 작동하는 비상위성 송신기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곳은 조태석이 지뢰, 지대 보수 작업을 시켰던 바로 그 위험 지역이었다. 지우는 조태석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그곳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야간 순찰 임무를 조작하여 그 지점으로 향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특수부대 훈련 경험을 총동원하여 이 악마 사단의 심장부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해야 했다. 지우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통신반의 근무표를 교묘하게 수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대에 외곽 철책 점검 임무를 맡도록 만들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조태석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다른 병사와의 사소한 마찰을 위장하여 징계성 근무를 자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조태석은 그녀가 드디어 길들여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 근무를 승인했다. 그는 지우가 자신의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착각했다. 새벽 3시 짙은 안개가 기지를 감쌌다. 지우는 완전 군장을 하고 순찰 경로를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침착했다. 그녀는 순찰 경로를 벗어나 약속된 지뢰지대 경계선으로 접근했다. 이곳은 적외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이자 박형식의 부하들이 가장 순찰을 꺼리는 곳이었다. 그녀는 휴대용 지뢰 탐지기를 이용해 안전한 경로를 확보하며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그녀의 목표 지점은 오래된 폐쇄 초소였다. 그곳에 낡은 통신 장비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초소에 도착한 지우는 즉시 비상 송신기를 가동시켰다. 짧은 시간 안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적의 전파 탐지기뿐만 아니라 아군의 감시망에도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여러 개의 패킷으로 분할하여 암호화된 주파수로 송신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강중위 조태석 소령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조태석은 처음부터 지우를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징계성 근무 배정을 승인한 후 몰래 그녀의 뒤를 밟았던 것이다. 그는 지우가 폐쇄 초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확신했다. 내년이 바로 사령부에서 보낸 쥐새끼였군. 그의 눈이 분노로 번들거렸다. 지우는 천천히 손을 들었지만 그녀의 다른 손은 이미 데이터 전송 완료 버튼을 누른 후였다. 이제 와서 막아도 소용없습니다. 조소령, 증거는 이미 전송됐으니까. 조태석은 이성을 잃고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지우의 반응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몸을 날려 총알을 피하는 동시에
자신의 전투화에 숨겨둔 단검을 뽑아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그었다. 조태석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놓쳤다. 지우는 즉시 그의 관절을 꺾어 제압했다. 특수부대에서 연마한 그녀의 격투술은 조태석 같은 일반 장교가 상대할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지우는 조태석을 결박하며 말했다. 박형식 대령의 왕국은 오늘로 끝이다. 하지만 그때 초소 주변으로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몰려들었다. 조태석이 혼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박형식의 사병 조직을 이끌고 그녀를 잡기 위한 함정을 팠던 것이다. 지우는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수십 개의 총구가 그녀를 향했다. 조태석은 피를 흘리며 미친 듯이 웃었다. 멍청한 년, 네가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박형식 대령이 직접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이 한낱 여군에게 제압당한 것을 보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상황을 즐기기로 한 듯 비열하게 웃었다. 강중이라고 했나? 대단한 실력이군. 하지만 네가 상대하는 게 누군지 잊은 것 같군. 감히 내 영역에서 장난을 쳐. 그는 부하들에게 지우를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지우는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를 감당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무장 해제당하고 거칠게 끌려갔다. 그녀가 끌려간 곳은 기지 내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장소, 악마의 창고라고 불리는 폐쇄된 경납고였다. 그곳은 박형식이 자신의 적들을 처리하는 사설, 고문실이자 처형장이었다. 경납고 내부는 피비린내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지우는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임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직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다. 박형식은 의자에 앉아 시가를 피우며 지우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전송한 데이터, 그거 원본은 어디에 있지? 그리고 너와 접선한 놈은 누구냐? 순순히 불면 목숨은 살려주지. 지우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더러운 반역자 새끼. 내 놈의 끝은 군사 재판이 아니라 여기서 내 손에 죽는 것이어야 했는데 아쉽군. 그 순간 지우의 뺨으로 박형식의 주먹이 날아들었다. 그녀는 입술이 터져 피를 흘렸지만 오히려 그를 노려보며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박형식의 광기를 자극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저항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공포와 폭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해왔다. 좋아, 내 그 잘난 배짱이 언제까지 가나 보자. 네가 내 왕국을 무너뜨리려 했겠다. 그렇다면 넌 내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할 거다. 네가 먼저 제가 될 테니까.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전연을 저기 의자에 묶어. 그리고 기름을 가져와. 지우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운명과 마주하게 되었다. 차가운 기름 냄새가 악마의 창고 안을 순식간에 채웠다. 박형식 대령의 부하들은 말없이 가솔린통을 들고 와 강지우가 묶인 의자 주변으로 흥건하게 붙기 시작했다. 지우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광경을 박형식의 뒤틀린 얼굴과 공포에 질려 명령을 따르는 부하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뇌리에 새겼다. 이곳에서 살아나가지 못하더라도 그녀가 보낸 데이터가 이 지옥을 끝장낼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녀의 임무는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었다. 박형식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지우의 마지막 저항을 즐기고 있었다. 눈빛이 아직 살아있군. 좋아. 그 오만한 눈이 공포로 물드는 것을 천천히 감상해 주지.
그는 시가를 깊게 빨아들인 뒤 연기를 그녀의 얼굴에 내뿜었다. 넌 네가 뭘 건드렸는지 몰라, 강중이. 아니, 이젠 그냥 강지우인가. 내가 보낸 그 하찮은 데이터 쪼가리, 그게 사령부에 도착이나 할 것 같아. 내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넌 상상도 못해.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부패한 네트워크가 군 상층부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설사 데이터가 전송된다 해도 누군가가 그것을 묵살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네가 믿는 정이 그런 건 이 66사단에 없어. 아니, 이 나라 어디에도 없어. 오직 힘과 돈, 그리고 그것을 쥔 자의 의지만이 존재할 뿐이야. 넌 그걸 무시한 대가를 치르는 거고,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철학에 대한 맹신이 가득했다. 지우는 입안에 고인 피를 바닥에 뱉어냈다. 그래서 고작 생각해낸 게 비무장 여군 하나를 불태워 죽이는 건가? 네가 만든 왕국이라는 게 고작 이 정도였나, 박형식. 넌 그냥 겁쟁이야. 내 범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발악하는 늙은 쥐새끼에 불과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창고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날카롭고 또렷했다. 그녀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마지막 비장의 수단을 활성화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의 도발은 정확하게 박형식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의 자존심, 그의 왕국에 대한 모독이었다. 박형식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우의 뺨을 다시 한번 후려쳤다. 닥쳐, 이 미친년, 감히 누굴 모욕하는 거야. 내년은 내 왕국의 본보기가 될 거다. 누구든 감히 나에게 도전하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란 말이다. 그는 이성을 잃고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불을 붙여 전연히 비명을 지르며 제가 될 때까지. 부하 중 한 명이 망설이는 듯 보였다. 살인은 그들도 저질러 왔지만 이런 방식의 처형은 그들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조태석 소령이 다친 팔을 부여잡고 그 병사의 뺨을 때렸다. 뭘 꾸물거려, 사단장님 명령이 안 들려. 당장 불을 붙이지 못해. 조태석의 광기 어린 독촉에 병사는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지우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치아에 숨겨진 초소형 장치를 떠올렸다. 그것은 오메가 프로토콜이라 불리는 비상신호기였다. 특수전 사령부의 최정예 요원에게만 지급되는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일반적인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고 군사 위성을 통해 암호화된 좌표와 생체 신호를 단 두 곳으로만 즉시 전송하는 장치였다. 하나는 특수전 사령부의 알파 지휘센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가족이었다. 지우는 특정 치아를 정해진 패턴으로 깨무는 것만으로 신호를 활성화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형식은 부하가 들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아 들었다. 그는 이 처형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마무리하고 싶었다. 그는 지우의 코앞까지 다가가 불꽃이 일렁이는 라이터를 그녀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마지막으로 유언이라도 남길 기회를 주지. 내 부모님께 안부라도 전할까. 아,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겠군. 너 같은 쥐새끼는 부모도 없겠지. 그는 지우의 신상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그녀를 일개 하급 장교로만 취급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지우는 그가 라이터를 바닥으로 가져가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짧게 3번, 길게 2번, 그리고 다시 짧게 3번. 어금니에 이식된 미세한 압력 센서가 그 신호를 감지했다. 그녀의 몸을 통해 미약한 전류가 흘렀고 구나 밑창에 숨겨진 송신기가 활성화되었다. 어떠한 소리도 불빛도 없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상공의 군사 위성은
그 절박한 신호를 즉시 수신했다. 박형식 대령이 라이터를 바닥에 기름 위로 던졌다. 지옥에서나 후회해라. 순간 펑하는 굉음과 함께 불길이 거대한 원을 그리며 치솟아 올랐다. 창고 안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화염은 순식간에 그녀가 묶인 의자를 중심으로 불의 장벽을 만들었다. 열기가 그녀의 피부를 태울 듯이 덮쳤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숨을 참았다. 매캐한 연기가 폐를 파고들었고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하하하하. 박형식과 조태석의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불길 너머로 들려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다. 저 불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없었다. 증거를 쫓던 방해꾼은 이제 곧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그리고 자신들이 방금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군부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두 사람의 분노를 정면으로 자극한 것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 긴급 회의를 주재하던 합참차장 강태준 중장 삼성 장군의 손목시계에서 낮은 진동이 울렸다. 일반적인 알람이 아니었다. 오직 단 하나의 신호, 그의 딸 지우에게서 오는 오메가 신호였다.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즉시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향했다. 모니터에 떠오른 붉은 점은 66사단의 좌표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유의 생체 신호가 급격히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다. 동시에 경기도 외곽의 특수전사령부 소컴 사령관실, 검은 베레를 지휘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여성 전투병과 사령관 한서연 소장 이성 장군 역시 같은 신호를 받았다. 그녀는 지유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모니터에 뜬 딸의 위험 신호를 확인한 순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비상벨을 눌렀다. 제707 특수임무단 전원 실탄 장착 즉시 출격 대기. 목표 좌표는 66사단. 이건 훈련이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두 명의 장군은 거의 동시에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도 받았소. 강태준 중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확인했습니다. 태준 씨. 한서연 소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박형식 그 쥐새끼가 감히 내 딸을 건드렸어. 강태준 중장은 즉시 수도방위 사령부 직속 군사경찰 특임대 SDT의 출동을 명령했다. 헬기 띄워 66사단으로 간다. 그곳의 모든 통신망을 차단하고 저항하는 놈은 누구든 사살해도 좋다. 두 개의 최정예 부대가 대한민국 군 지휘 체계의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오직 두 장군의 직접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707특임단과 SDT가 탑승한 블랙호크 헬기들이 어둠을 뚫고 66사단을 향해 날아올랐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강지우 대위를 구출하고 감히 그녀를 해하려 한 자들에게 지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의 분노가 담긴 응징의 시작이었다. 한편 66사단의 창고 안. 불길은 점점 더 거세게 타올랐다. 지유를 묶고 있던 밧줄의 일부가 불에 타기 시작했지만 그녀를 구속하고 있는 쇠사슬은 열기를 머금고 붉게 달아올라 그녀의 살을 파고들었다. 지유는 유독가스 속에서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보낸 신호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아는 한 가장 무서운 군인들이었으니까. 박형식은 불타는 지우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제 슬슬 비명을 지를 때가 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독하군. 그는 부하들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이 청소를 자축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처리 완료. 문제 없음. 그는 자신의 뒤를 봐주는 상층부의 인물에게 보고를 올린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기지 전체에 울려 퍼지던 경보음이 갑자기 끊겼다. 모든 조명이 일순간에 꺼졌다가 비상전력으로 희미하게 다시 켜졌다. 창고 안에 병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정전인가? 조태석이 외부와 통신을 시도했지만 무전기는 침묵을 지켰다. 통신이 안 됩니다. 사단장님, 모든 주파수가 재밍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한두 대의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헬기가 기지 상공을 뒤덮은 듯 했다. 발형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뭐야, 어떤 새끼들이 허락도 없이 여길.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폭발과 함께 찢겨져 나갔다. 섬광탄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박형식과 그의 부하들은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다. 연기와 혼란 속에서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창고 안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707 특임단의 대테러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박형식의 사병 조직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들을 제압해 나갔다. 총성이 울릴 필요도 없었다. 압도적인 실력 차이였다. 불과 몇 초 만에 창고 안의 모든 저항 세력이 무력화되었다. 박형식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조태석은 다친 팔로 권총을 집으려 했지만 707 요원의 전투화에 손이 짓밟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두 명의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들은 헬기에서 막 내린 듯 완전 군장을 하고 있었다. 한 명은 삼성 장군의 계급장을, 다른 한 명은 이성 장군의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지옥의 사자처럼 보였다. 박형식은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경악했다. 합참차장 강태준 중장, 그리고 특수전사령관 한서연 소장. 대한민국 군부의 최고 실세 두 명이 왜 이 누추한 창고에 나타났단 말인가. 박형식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한서연 소장이 불길에 휩싸인 의자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위에 쓰러져 있는 딸 지우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내 놈이냐. 그녀가 박형식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한서연 소장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화염의 소리를 뚫고 악마의 창고를 울렸다. 내 놈이냐.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참상의 책임을 묻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선고였다. 박형식 대령은 대한민국 군부의 최고 실세 두 명이 그것도 완전 무장한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자신의 처형장에 나타난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뇌는 정지했고 오만했던 얼굴은 공포와 혼란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강태준 중장은 불길에 휩싸인 딸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모든 통제력을 상실했다. 아버지로서의 원초적인 분노가 그의 이성을 불태웠다. 그는 박형식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 한 걸음에 담긴 살기와 위압감은 창고 안의 온도를 순식간에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내 놈은 방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거다.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맹수의 소리처럼 낮게 깔렸다. 한서연 소장은 즉각 707 요원들에게 명령했다.
당장 지우를 구해 의료팀 준비에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방염 장비를 갖춘 요원들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특수 소화 장비를 이용해 순식간에 지우 주변의 불길을 제압했다. 뜨거운 쇠사슬이 살을 파고 든 고통 속에서 지우는 희미해지는 의식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아빠, 오셨군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식의 끈을 놓았다. 요원들이 불에 탄 밧줄과 뜨겁게 달아오른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어내고 지우를 구출했다. 그녀의 군복은 곳곳이 불에 탔고 피부에는 심각한 화상이 보였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팀이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화상 부위에는 긴급 드레싱이 이루어졌다. 한서연 소장은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한순간도 박형식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가장 효율적으로 표출할 방법을 알고 있었다. 박형식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마지막 남은 권이라도 쥐어짜 내려 했었다. 여긴 내 관할 구역이요. 장군님들, 이 무슨 무례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태준 중장의 주먹이 그의 안면을 강타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형식은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삼성 장군이 합참 차장이 일개 대령을 직접 구타한 것이다. 군법이나 절차 따위는 이성을 잃은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내 놈의 관할 구역 강 중장이 바닥에 쓰러진 박형식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다. 내 놈이 감히 내 딸을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의 최정예 장교를 불태워 죽이려 했어. 그제야 박형식은 깨달았다. 자신이 불태우려던 그 하찮은 여군 강중이가 눈앞에 두 최고위 장성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사병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부 그 자체였음을 깨달았다. 조태석 소령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다가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한서연 소장이었다. 그녀는 조태석의 다친 팔을 아무렇지 않게 움켜쥐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조태석이 비명을 질렀다. 내 놈이 내 딸에게 총을 쐈지. 그리고 내 놈이 저불을 지르라고 명령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죽음보다 더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조태석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매다 꽂았다. 특전사 사령관인 그녀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전투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 내 놈들은 군인이 아니다. 군복을 입은 쓰레기들이지. 그녀는 주변의 707 요원들에게 명령했다. 저놈들, 그리고 이 창고 안에 있던 놈들 전부 다 체포해. 저항하면 사살해라. 내가 책임진다. 그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66사단 악마사단의 심장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강태준 중장과 한서연 소장이 창고 안에서 박형식의 왕국을 박살내는 동안 그들이 이끌고 온 두 개의 최정예 부대는 66사단 전체를 장악해 나갔다. 707 특임단은 사단 지휘 통제실과 무기고를 SDT 군사경찰 특임대는 위병소와 주요 방어 거점을 동시에 점령했다. 이 모든 것은 불과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박형식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던 사병 조직은 압도적인 전력 차이와 지휘관의 부재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기지 전체의 통신망은 이미 강태준 중장의 지시로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다. 66사단은 거대한 철의 감옥이 되었다. 박형식의 부하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막사에서 검은 전투복의 특임대원들에게 무릎 꿇려졌다.
악마 사단의 철권 통치는 이토록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왕 박형식 대령이 몰락했기 때문이었다. 다시 창고 안 응급 처치를 받은 지유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괜찮아요.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증거는 전송했어요. 창고 저쪽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박형식의 불법 무기들이 숨겨진 비밀 경납고를 가리켰다. 한서연 소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알아, 이제 다 끝났어 지유야, 푹 쉬어.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다. 강태준 중장은 딸의 강인함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는 부관에게 지시했다. 의무 헬기 당장 이쪽으로 착륙시켜. 최고 수준으로 병원 이송 준비해.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께는 내가 직접 보고하겠다. 지금부터 66사단은 해체 수준의 감찰에 들어간다. 여기 있는 모든 증거, 모든 인원을 확보해. 그의 지시는 신속하고 단호했다. 박형식 대령과 조태석 소령은 군화발에 짓밟힌 채 두 손이 뒤로 결박되었다. 그들의 계급장은 이미 707 요원에 의해 거칠게 뜯겨나간 후였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이 기지의 왕과 왕자였던 그들은 이제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그리고 자신들이 무시했던 한 여군의 뒤에 얼마나 무서운 힘이 버티고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특임대원들은 박형식과 그의 수하들을 창고 밖으로 끌고 나왔다. 창고 밖에는 66사단의 모든 장병이 집합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었던 박형식이 피투성이가 되어 개처럼 끌려 나오는 모습을 공포와 경악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것은 가장 확실한 본보기였다. 악마 사단의 신화가 무너지고 그들을 억압했던 공포의 근원이 제거되는 순간이었다. 병사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서서히 안도와 해방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강태준 중장과 한서연 소장은 의무 헬기에 실리는 지유를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다. 헬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두 장군은 다시 지옥의 사자 같은 얼굴로 돌아왔다. 그들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딸을 구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임무였지만 이 썩어 빠진 부대를 뿌리부터 도려내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책무였다. 강태준 중장이 집합한 66사단 병력들 앞에 섰다. 제군들 나는 합참차장 강태준 중장이다. 그의 목소리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어젯밤부로 66사단 사단장 박형식 대령은 반역 및 이적 행위 부하 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의 지휘권은 즉시 박탈되었으며 66사단은 지금 이 순간부로 합참의 직접 통제하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썩어 빠진 지휘관 아래서 고통받았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 진실을 말하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하라. 정의는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의 선언은 억눌려 있던 병사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왔고 곧이어 박형식의 만행에 대한 고발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서연 소장은 지유가 가리켰던 비밀 창고로 향했다. 그곳의 문이 강제로 개방되자 안에서는 지유가 전송했던 데이터 그대로 엄청난 양의 밀반출용 최신 무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형식의 반역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확정되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새 악마 사단을 뒤덮었던 공포와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태양은 박형식과 그의 무리에게는 심판의 빛이었고 66사단의 남은 병사들에게는 해방의 빛이었다. 강태준 중장과 한서연 소장은 밤새 이어진 작전에도
지친 기색 없이 이 거대한 범죄 소굴을 청소하는 작업을 냉철하게 지휘하고 있었다. 그들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형식 대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은 헬기에 실려 국군 교도소로 직행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군사 재판이 아니라 국가 반역죄에 대한 최고 형량뿐이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은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한 명의 여군을 강지유 대위를 얕보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온 오메가 그 자체였다. 지유는 수도 통합병원의 VIP 병실에서 눈을 떴다. 화상 치료로 인해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66사단에 떠오르던 새벽을 생각했다. 그녀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비록 끔찍한 대가를 치렀지만 그녀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고 수많은 병사들을 지옥에서 구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국방부는 66사단 사태로 발칵 뒤집혔다. 현직 사단장이 합참 차장과 특전 사령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고 부대 전체가 사실상 해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박형식과 연결되어 있던 군 상층부의 부패한 인물들은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기 시작했다. 강태준 중장과 한서연 소장의 분노는 단순히 박형식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숙청의 서막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VIP 병동의 하얀 시트 위 강지유 대위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전신을 감싼 붕대와 화상 부위에서 오는 옥신거리는 통증이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밤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또렷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글귀 훈련 덕분에 그녀는 고통을 통제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데 익숙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임무를 완수했음을 실감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군복을 입은 두 사람이 들어섰다. 강태준 중장과 한서연 소장이었다. 그들은 밤샘 작전과 조사를 지휘하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했다. 한서연 소장이 먼저 다가와 지유의 이마에 묻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몸은 좀 어때 딸? 그녀의 목소리는 특전 사령관으로서의 위엄 대신 오직 어머니로서의 걱정만이 담겨 있었다. 지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괜찮아요, 엄마. 이 정도는 훈련 받을 때도 겪어봤잖아요. 그녀의 농담 섞인 말에 한 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시는 이런 무모한 임무 맡기지 않을 거야. 강태준 중장은 그런 아내와 딸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유야, 네가 목숨을 걸고 보낸 그 데이터 아주 결정적이었다. 박형식이 빼돌린 무기들, 그리고 그놈과 내통한 놈들의 명단까지 전부 확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네가 시작한 일이다. 이제 마무리는 우리에게 맡겨라. 박형식 한 놈을 잡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거다. 그놈에게 기생하며 이 나라의 안보를 좀먹던 놈들 그 뿌리까지 전부 뽑아버릴 테니까. 강 중장의 선언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숙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지유는 아버지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강태준 중장과 한서연 소장은 병실을 나와 곧바로 합동참모본부로 향했다.
66사단 사태는 단순한 군기문란 사건이 아니었다. 현역 사단장이 최전방 부대를 사유화하고 무기를 밀매하며 국가 반역 행위를 저지른 초유의 사태였다. 국방부 장관은 강 중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강 장군, 한 장군, 두 분이 직접 이 사건을 맡아주시오. 군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는 전원 색출해서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시오. 철의 장막이라 불리는 특별감찰팀이 즉시 꾸려졌다. 강태준 중장이 팀장을, 한서연 소장이 부팀장을 맡았으며 방첩사령부와 군사경찰 특임대의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박형식 대령의 입을 여는 것이었다. 국군 교도소의 독방에 수감된 박형식은 더 이상 오만했던 사단장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범죄자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뒷배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강태준 중장이 직접 취조실로 들어섰다. 박형식은 자신 앞에 앉은 삼성 장군을 보며 애써 태연한 척했다. 강 장군님,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저에게도 변호사를. 강 중장은 그의 말을 잘랐다. 변호사, 내 놈이 불태워 죽이려 했던 내 딸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나. 그는 박형식의 눈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다. 내 놈의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내 놈이 접촉한 브로커들의 신상이다. 네가 보낸 데이터 덕분에 아주 쉽게 찾았지 지우가. 박형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지우가 그 정도의 정보까지 빼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건 조작된, 한서연 소장이 반대편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다른 파일이 들려 있었다. 이건 내 놈의 사병 조직원들의 자백서다. 내 놈의 명령으로 저지른 모든 폭행, 가혹행위,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내 놈 부하들은 살기 위해 아주 순순히 불더군. 네가 그토록 믿었던 왕국은 하룻밤 만에 무너졌어. 박형식. 두 장군의 압박은 박형식의 마지막 버팀목마저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이 버림받았음을 깨달았다. 강태준 중장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내 놈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이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쓰고 반역죄로 총살당하는 것. 둘째, 내 놈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놈들의 이름을 부는 거다. 그럼 적어도 네 목숨은 붙여주지. 물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되겠지만 박형식은 무너졌다. 그는 살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형식의 입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현역 장성들,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 심지어는 정치권과 연결된 인물들까지. 그들은 박형식의 무기 밀매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챙기거나 그가 제공하는 군사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해왔다. 66사단은 그들만의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현금 인출기였던 것이다. 강태준 중장과 한서연 소장은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를 다졌다. 특별감찰팀의 칼날은 즉시 이 명단을 향했다. 새벽녘 서울 시내 곳곳의 고급 장교 숙소와 관료들의 자택에 방첩사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권력을 만끽하던 이들은 잠옷바람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체포되는지 알면서도 감히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강태준 중장과 한서연 소장이 직접 지휘하는 이 숙청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언론 통제는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이 모든 체포 작전은 대규모 군 내부 비리 척결 작전이라는 이름하에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군 내부의 소문은 막을 수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고 고위직들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군인들은 공포에 떨었다. 특히 발형식과 조금이라도 연이 닿았던 자들은 자신들의 차례가 언제 올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군 전체가 강태준 중장과 한서연 소장의 분노 앞에 숨을 죽였다. 국방부 장관은 강 중장에게서 중간 보고를 받았다.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퍼져 있는 부패의 고리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정도일 줄이야. 강 장군, 한 장군. 두 사람의 판단이 맞았소. 이 기회에 군의 암적인 존재들을 모조리 도려내야 하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소. 두 장군은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눈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군인으로서의 냉철한 사명감만이 불타고 있었다. 한편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지유는 이 모든 과정을 뉴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었다. 물론 언론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군 내부 자정작전이라는 헤드라인만 봐도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동료이자 부하였던 707 특임단의 요원들이 비밀리에 그녀의 병문안을 왔다. 그들은 지유의 무용담에 경의를 표하며 그녀가 시작한 이 전쟁을 자신들이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유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발형식은 꼬리에 불과해. 진짜 몸통은 더 깊숙이 숨어 있을 거야. 내 부모님은 그 몸통을 잡으려 하시는 거고.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록 몸은 묶여 있었지만 그녀의 두뇌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66사단에서 빼내온 데이터에 암호화된 백업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발형식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 자신도 몰랐던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의 손가락이 붕대를 감은 채 힘겹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 속에서 그녀는 박형식의 계좌와 연결된 해외의 유령법인들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뇌물이 아니었다. 자금 세탁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제3국을 통해 적성 국가와 연관된 무기상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발형식의 범죄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말 그대로 이적 행위였던 것이다. 지우는 이 사실을 즉시 아버지에게 알렸다. 보고를 받은 강태준 중장은 이 말을 짚었다. 사태는 그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군 내부의 숙청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거대한 간첩단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었다. 한 장군 즉시 방첩사령관 연결해 그리고 국가정보원에도 공조를 요청해야겠어. 이건 우리 선에서 끝낼 일이 아니게 됐어. 두 장군은 다시 한번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박형식의 뒤에 있던 몸통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였다. 그들은 단순한 부패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적에게 팔아넘기고 있던 반역자 집단이었다. 지유가 불길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증거는 이제 이 나라를 구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발형식의 뒷배였던 고위 장성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비리 혐의가 아니라 반역죄로 엮일 수 있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용당했음을 그리고 이제는 버려질 것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특별감찰팀의 취조실은 매일 밤 자신들의 상관과 동료를 팔아넘기는 배신자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과 한서연은 그 지옥도를 냉정하게 지켜보며 거대한 악의 실체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지우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도화선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내려다보았다. 이 상처는 그녀가 치른 대가이자 동시에 그녀의 훈장이었다. 그녀는 결코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록 지금은 병상에 있지만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지우 대위가 병실에서 발견한 해외 유령 법인의 존재와 적성 국가로의 자금 흐름은 66사단 사태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이것은 더 이상 군 내부의 부패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안보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간첩단, 즉 반역 네트워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준 중장과 한서연 소장은 이 충격적인 보고를 받고 즉시 합동수사본부의 규모를 확대 국가정보원의 정예 요원들까지 합류시켰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박형식과 그에게 연루된 장성들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준 중장이 지휘하는 철의 장막 감찰팀은 지우가 추적한 자금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수사망을 좁히려 할수록 보이지 않는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국방부 내부의 고위 관료들과 심지어는 청와대와 국회에서도 수사 속도를 조절하라는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형식의 몸통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서연 소장은 방첩사령부를 동원해 이 압력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그녀는 군 내부의 통신 감청을 통해 몇몇 고위 인사들이 이 사태를 단순한 군납 비리로 축소시키려 하고 박형식의 해외 계좌 내역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강태준 중장과 한서연 소장의 독단적인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여론을 조작하려 시도했다. 이대로 가다간 군 전체가 무너진다는 명목하에 그들은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군. 강태준 중장이 합수부 상황실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요. 한서연 소장이 동의했다. 박형식은 꼬리가 맞았어요. 하지만 그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려는 몸통이 너무 거대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박형식의 이적 행위를 증명할 물증을 확보하는 것을 막으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물증의 핵심은 지유에게 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병원을 향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한편 지유는 병실을 사실상의 지휘 통제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국정원 요원들이 비밀리에 제공한 고성능 위성 링크를 이용해 박형식의 유령 법인들이 활동한 조세 피난처의 서버를 해킹하고 있었다. 화상 입은 손으로 타자를 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자금 관리자를 찾아야 했다. 그 자만이 몸통의 정체를 알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집요한 추적은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수백만 개의 거래 내역 속에서 그녀는 일정한 패턴을 가진 암호화된 송금 기록을 발견했다. 그 자금은 스위스의 한 비밀 금고로 흘러들어갔고 그 금고의 실소유주로 등록된 이름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국방위원회 소속의 거물 정치인 윤상현이었다. 찾았다. 지우는 자신의 모니터에 뜬 이름을 보며 낮게 읊조렸다. 박형식의 왕국에 자금을 대고 그를 비호하며 국가 안보를 팔아넘긴 주범이었다. 지우는 이 정보를 즉시 아버지에게 전송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암호화된 통신 라인을 연결하려던 바로 그 순간 병실의 모든 전원이 나갔다. 완벽한 정전이었다. 비상 전력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침대 밑에 숨겨둔 권총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병실은
707 요원들과 SDT가 외곽에서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었지만 적은 그 모든 것을 뚫고 병원 내부의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희미한 복도에 불빛을 등지고 소독용 가운을 입은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몸통이 보낸 암살자였다. 지유가 자신들의 정체를 파악했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챈 것이다. 강지유 대위. 잠들어 있는 편이 좋았을 텐데. 남자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전문 킬러였다. 암살자는 지유가 부상당한 환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방심하며 병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지유는 침대 옆에 의료기기 스탠드를 발로 차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금속성의 소음과 함께 암살자가 주춤하는 사이 지유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화상 입은 몸이 바닥에 부딪히며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했다.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군. 암살자가 침착하게 스탠드를 밀어내며 말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지유의 위치를 찾으려 했었다. 지유는 숨을 죽인 채 침대 반대편 구석에 몸을 숨겼다. 그녀에게는 단 한 발의 기회밖에 없을지도 몰랐다. 붕대로 감긴 손으로 권총을 쥐는 것은 힘겨웠지만 그녀의 사격술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암살자의 발소리와 호흡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바로 그때 병실 문 밖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지유의 병실에서 비상 신호가 끊긴 것을 확인한 한서연 소장이 즉시 707 요원들을 투입시킨 것이었다. 젠장 암살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병실 창문으로 향했다. 그는 탈출을 시도해야 했다. 그가 창문에 도달하기 위해 몸을 돌린 순간 지유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정확하게 암살자의 다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푸슉하는 소음기 소리와 함께 암살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몇 초 후 707 요원들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들은 쓰러진 암살자를 즉시 제압하고 지유의 안전을 확인했다. 괜찮으십니까, 대위님? 난 괜찮아. 저놈 절대 죽게 두지 마. 살려서 윤상현의 이름을 불게 만들어야 해. 지유는 고통을 참으며 말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몸통은 자신들이 괴물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암살 시도 소식은 강태준 중장과 한서연 소장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적들이 자신들의 딸을 병원 안에서까지 노렸다는 사실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윤상현, 그 쥐새끼가 감히. 강 중장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정치적인 절차나 압력 따위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장관님, 지금부터는 전쟁입니다. 반역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승인을 요청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잠시 침묵했다. 현직 국회의원을, 그것도 거물급 인사를 체포하는 것은 군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하지만 강지유 대위의 암살 미수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승인하겠소. 강 장군, 한 장군.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걸고 저 더러운 반역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시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소. 마침내 거대한 몸통을 향한 최후의 칼날이 뽑힌 순간이었다. 지유는 병실에서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방금 전송에 실패했던 윤상현 관련 데이터를
합동수사본부로 전송했다. 그리고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윤상현과 연결된 모든 계좌, 모든 통신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휘두를 칼의 칼날을 가장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그녀의 병실은 이제 반역자들을 향한 공격의 최전선 기지가 되었다. 암살자는 방첩사령부의 특별 취조실로 이송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굳게 입을 다물었지만 한서연 소장이 직접 취조실에 들어서자 상황은 달라졌다. 그녀는 어떤 물리적인 고문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가족 신상과 그가 소속된 해외 용병 회사의 비리 내역을 읊을 뿐이었다. 그녀의 정보력은 암살자의 상상을 초월했다. 결국 암살자는 무너졌다. 그는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 윤상현 의원의 수석 보좌관이라고 자백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윤상현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준 중장은 SDT 최정예 요원들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그들의 목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었다. 법과 절차를 따지던 시대는 끝났다. 국가 반역자를 체포하는 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 군부가 부패한 정치 권력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이것은 군의 명예를 건, 그리고 한 가족의 분노가 담긴 거대한 심판의 시작이었다. 국방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자 합동수사본부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강태준 중장이 직접 지휘하는 군사경찰특임대 SDT의 검은색 장갑차들이 어둠을 뚫고 서울 여의도를 향해 질주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현직 국회의원이자 반역 네트워크의 몸통인 윤상현이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국회의사당을 향한 군의 진격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였다. 이는 단순한 체포 작전이 아닌 썩어버린 정치 권력을 향한 군의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서 암살자의 실패 소식을 전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정치적 인맥을 동원해 강태준 중장의 작전을 막으려 했다.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화를 걸어 군의 쿠데타 시도를 막아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확고한 승인과 국가 반역죄라는 명분 앞에서 그의 호소는 힘을 잃었다. 그가 믿었던 정치적 방패막은 강지우가 보낸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산산조각 난 후였다. 새벽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들과 사설 경호팀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마지막 방패 뒤에 숨어 군의 진입을 막으려 했다. 여기는 신성한 국회야. 군대가 감히 여길 넘어올 순 없어. 당장 국회 방호과에 연락해 저놈들을 막아.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이들이 절차나 정치적 논리에 얽매일 사람들이 아님을 직감했다. 강태준 중장이 탑승한 지휘 장갑차가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멈춰섰다. 무장한 SDT 요원들과 707특임단 요원들이 신속하게 전개하여 건물을 포위했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지만 살기가 등등한 최정예 부대원들의 기세에 눌려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강 중장은 확성기를 들고 직접 최후 통첩을 날렸다. 국가 반역자 윤상현 의원은 즉시 투항하라. 지금부터 10분 주겠다. 10분 후에도 저항할 시 국회법이 아닌 군사작전법에 따라 강제 진입한다. 그의 목소리는 여의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 충격적인 소식은 즉시 모든 언론사의 속보로 타전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군대에 의한 국회 포위 작전이었다. 시민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지만 강태준 중장에게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죽이려 했고
이 나라를 적에게 팔아넘기려 한 반역자를 체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성역은 없었다. 병실에 있던 강지유 대위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국회의사당 내부의 설계도와 CCTV 화면이 떠 있었다. 그녀는 국정원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윤상현이 도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지휘 통제망에 직접 접속해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아빠 윤상현이 본관 지하 2층 비밀 통로로 이동 중입니다. 주차장 시 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퇴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지유의 정보는 즉각 한서연 소장이 이끄는 707 예비대에 전달되었다. 한 소장은 이미 국회 외곽의 모든 도주로를 예측하고 병력을 배치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지하 주차장으로 통하는 모든 환풍구와 출입구를 봉쇄하라고 명령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윤상현은 오늘부로 끝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남편인 강중장 못지않게 차가웠다. 그녀는 딸을 해치려 한 자들을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최후 통첩 시간이 끝나가자 윤상현은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사설 경호팀에게 무기를 지급하며 마지막 저항을 준비했다. 저놈들을 막아 내가 여기서 잡히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해. 그의 경호팀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사병 조직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국회 복도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군의 진입을 저지할 태세를 갖췄다. 신성한 국회의사당 내부에서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 위기가 고조되었다. 강태준 중장은 망설이지 않았다. 진입하라. 그의 명령과 동시에 SDT 요원들이 본관의 유리문을 폭파하고 내부로 진입했다. 섬광탄이 터지고 최루탄 연기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윤상현의 경호팀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총격을 가했지만 상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군사경찰 특임대였다. 훈련 수준과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반역자 소탕이라는 명분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났다. 총격전은 오래가지 않았다. SDT 요원들은 비살상탄과 정밀한 제압수를 사용해 경호팀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윤상현은 자신의 마지막 방패가 뚫리자 보좌관을 버리고 지유가 예측했던 지하 비밀 통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건물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이 통로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통로의 마지막 문을 열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옥 그 자체였다. 지하 주차장 C구역,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한서연 소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707 특임단의 요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윤상현은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군대가 아니라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 여군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한 소장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다. 국회의원 윤상현. 당신을 국가 반역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상현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장군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발형식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한서연 소장은 그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다. 그녀의 힘은 일반적인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 딸에게 암살자를 보낸 것도 오해인가? 내 놈의 더러운 돈으로 이 나라의 군대를 썩게 만든 것도 오해인가? 그녀는 그의 얼굴에 수갑을 채우며 속삭였다. 지옥에 가서 내 놈의 변명이나 늘어놓아라. 같은 시각 국회 본관에 진입했던 강태준 중장은 윤상현의 사무실을 확보했다. 그곳의 비밀 금고에서는 박형식의 해외 계좌와 연결된 수많은 기밀 문서와 뇌물 장부, 그리고 적성국 스파이와 접촉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으로 반역 네트워크의 실체는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강 중장은 사무실의 창문을 통해 동이 터오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가반역죄로 군대에 의해 체포되는 모습은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이내 진실이 밝혀지자 분노는 부패한 정치 권력을 향했다. 강태준 중장과 한서연 소장은 단순한 군 지휘관이 아니라 썩어빠진 기득권을 도려낸 심판자로 떠올랐다. 그들은 박형식의 부대를 파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부대를 만들었던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어 놓은 것이다. 병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우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정말로 끝났다. 그녀는 끔찍한 상처를 입었지만 그 대가로 더 큰 악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여준 압도적인 힘이 단순히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확고한 신념과 가족을 지키려는 절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윤상현의 체포는 거대한 숙청의 신호탄이었다. 그와 연루된 모든 정치인, 관료, 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부패 스캔들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자정작용을 경험하고 있었다. 강태준 중장과 한서연 소장은 이 모든 과정을 냉철하게 감독하며 다시는 악마 사단 같은 괴물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군 최고 군사 법원의 재판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비리나 권력 남용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적성국에 팔아넘긴 건국 이래 최악의 반역 네트워크를 심판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피고인석의 가장 앞자리에는 한때 거물급 정치인이었던 윤상현과 악마 사단의 왕으로 군림했던 박형식 대령이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이제 절망과 체념만이 가득했다. 재판 과정은 강지유 대위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데이터와 그녀의 병실을 급습했던 암살자의 자백, 그리고 박형식의 부하들과 윤상현의 보좌관들이 쏟아낸 증언들로 인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윤상현은 마지막까지 정치적인 논리를 내세우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려 했지만 그가 적성국 스파이와 접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모든 것을 포기했다. 박형식은 그저 멍한 표정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실감하고 있었다. 군검찰의 논고는 단호했다. 피고인들은 군복과 국회의원 배지가 상징하는 조국에 대한 충성을 배반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국가의 안보를 적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또한 진실을 밝히려 한 강지유 대위를 잔혹하게 살해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재판장은 장시간의 논고와 증거 검토 끝에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윤상현 국가반역죄 및 내란 음모살인 교사 혐의로 무기징역, 피고인 박형식 이적행위 및 부하살해, 미수초병살해,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 관련자 전원에게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다. 악마 사단과 그들을 비호했던 거대한 몸통은 그렇게 법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파괴되었다. 강태준 중장과 한서연 소장은 법정 가장 뒷자리에서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낸 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분노는 이제 한 가족의 복수가 아닌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완성되었다. 군 전체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숙청 작업은 이 판결로서 마침표를 찍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찾아왔다. 국군 수도병원 재활치료실. 강지우 대위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재활용 트랙 위를 걷고 있었다. 화상으로 인해 뻣뻣해진 피부와 근육을 다시 예전처럼 되돌리는 과정은 66사단에서의 임무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팔과 등에는 그날 밤에 끔찍했던 화염이 남긴 흉터가 선명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명예로운 훈장이었다.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누가 보면 특전사 사령관이 아니라 네가 사령관인 줄 알겠다. 한서연 소장이 웃으며 재활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지우가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와 순대가 들려 있었다. 강태준 중장도 평소의 엄격한 삼성 장군의 모습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으로 뒤따라 들어왔다. 그들은 이제 장군이 아닌 온전한 부모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우는 땀을 닦으며 활짝 웃었다. 이 정도는 해야 빨리 복귀하죠. 세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다. 강태준 중장이 입을 열었다. 66사단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불사조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었지. 네가 지옥의 잿더미 속에서 부활의 기회를 만들었으니 그 이름이 가장 걸맞을 것 같더군. 그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네가 시작한 싸움 덕분에 군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것이 바뀌었어 지우야. 네 덕분이다. 지우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마침내 퇴원을 앞둔 날 그녀는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녀의 군복에는 소령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작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진급했으며 대한민국 무공훈장 중 최고 등급인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강태준 중장은 그녀에게 새로운 보직 서류를 내밀었다. 합참 작전본부 기획과장 자리다. 이제 현장은 그만두고 편한 곳에서 지유하니 강지유 소령은 서류를 정중하게 밀어냈다. 아버지 아니 합참 차장님. 제 자리는 책상 앞이 아닙니다. 그녀의 눈은 66사단에 잠입하던 첫날처럼 혹은 불길 속에서 박형식을 노려보던 그때처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는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707 제부대입니다. 강태준 중장은 그런 딸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다. 그는 이미 아내와 저 아이는 분명 저럴 것이라고 내기를 한 후였다. 그는 더 큰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렇다면 이것이 너의 새로운 임무다. 그것은 특수전사령부 직속으로 신설되는 알파 특수임무대의 창설 계획서였다. 그들의 임무는 외부의 적이 아닌 군 내부에 숨어있는 제2의 박형식, 제2의 윤상현과 같은 내부의 적을 색출하고 척결하는 것이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외로운 임무였다. 그리고 그 부대의 초대 지휘관으로 강지유 소령이 임명되어 있었다. 한서연 소장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딸을 힘껏 껴안았다. 내 딸답네. 하지만 명심해라 지유야. 다시는 오메가 프로토콜을 누르게 만들지 마.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내 아버지가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청와대를 밀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세 사람은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그들은 군인이자 동시에 서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가족이었다. 1년 후 특수전사령부 대테러 훈련장. 검은색 베레모를 쓴 강지유 소령이 갓 임관한 신임 특전사 장교들 앞에 섰다. 그녀의 흉터는 여전히 옅게 남아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미 군 전체의 전설이 되어 있었다. 제군들, 그녀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울렸다.
군인의 충성은 계급이나 사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향해야 한다. 그녀는 연단에서 내려와 신임 장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말했다. 진정한 용기는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의 동료가 우리의 상관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를 막아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설사 그 길이 불길속이라 할지라도 정의를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이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다. 그녀의 말에 젊은 장교들의 눈이 경외심과 결의로 불타올랐다. 악마 사단의 잿더미 위에서 대한민국의 군은 강지유라는 불사조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